지금부터 경영전략 토론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방금 시청한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시청한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토론은 총 6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발언 순서는 그때그때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방금 시청한 동영상에 대한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AI 때문에 이제 기계로 대체되고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회계사도 AI 때문에 없어질 직업 순위에 들고 앞으로 저희가 취직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을 몰라도 이제 교육만큼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태까지도 교육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아직 체감이 안 됐었는데, 이걸 보고 좀 기계화가 많이 되었구나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영화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기계의 위협 같은 그런 영화를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도 약간 기계의 양면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기계가 저희가 막 편리하게 다 이용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삶이 편해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오히려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걸 들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걱정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좋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교육에 초점을 좀 더 맞춰보자면은, 저희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들이 거의 주입식 교육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고 또 좀 창의성 있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러닝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교육 방법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분 다 동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서 동영상의 내용을 잘 알아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동영상 중간에서 나왔던 AI와 교육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교수님께서는 동영상에서 인간과 기계가 해야 하는 교육의 범주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기계가 인간의 범주였던 교육의 일부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감정적 교류가 배제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는데 그 과정에는 간과할 수 없는 감정의 교류가 있고 이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이 명제에 대해서 각각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근거를 들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명제에 대해서는 찬성 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찬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만약에 좀 흥미가 없는 과목을 공부하려고 했을 때 되게 옆에서 1대1로 돌봐주면서 되게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얘를 이렇게 같이 끌어주는 듯한 선생님이 있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 학습 효과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같이 얘의 단점 같은 거 분석하고 얘가 어떤 점을 어떻게 고치면은 이걸 풀 수 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얘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얘가 여기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근본적으로 배우는 거를 즐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는 되게 의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같은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한 인간이 교육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교육에, 아이의 교육에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찬성하시는 분 또 있으신가요? 네, 저도 AI가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저도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을 보면 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뭐 특히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어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지식을 주입한다거나 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좀 사회화라든지 그런 좀 더 고차원적인 영역의 기능을 많이 수행한다고 생각해서 과연 AI가 어떻게 사회화 역할까지 대신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단순히 국영수와 같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경험을 전달해주는 그런 교육조차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기계가 대신할 때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반대측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반대측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이제 자식들 교육에 사실 일을 하러 다니신다고 신경을 많이 못 쓰는 부분이 있고 좀 현실적으로 사람이 전부 다 교육을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거를 전부 다 기계가 하자고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 책 보면은 뭐 찍으면 소리 나오고 약간 그런 걸로 되게 좀 재밌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촌 동생을 봐도 AI 통해서 되게 단어학습 같은 것도 재밌게 하고 또 막 요새 막 무슨 그 단어 빨리 깜빡인가 지나가면서 막 단어학습하고 그런 그러니까 뭔가 좀 효율적으로 그 인간의 좀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를 활용을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보면 AI가 교육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해도 충분히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건상도 그렇고 좀 앞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이 토론 주제가 어떻게 보면 100%다 모든 걸 기계가 하자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가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인간이 도움을 주자 이런 거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인간이 도움을 주고 좀 기본적인 학습들은 AI를 통해서 한 다음에 뭐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좀 더 공부를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반대측 말씀. 저도 이제 이 입장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육을 하는데 이제 인간 간의 이 감정 교류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아닌 이 기계가 인간이 할 부분을 조금 담당을 한다면 그 효율성과 생산성의 측면에서 더욱 그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점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사회화가 정말 중요한 영유아나 아니면 초등 저학년까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1대1 교육을 해주는 그런 면대면 교육이 효과적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고학년으로 갈수록 좀 이제 인간과 기계가 함께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취한다면은 더욱 효과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들은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반대측 입장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간이 하고 그 뒤에 이제 인간이 케어할 수 없는 시간대나 혹은 기계가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판명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국한해서는 기계가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반반은 아니고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영유아랑 초등학생까지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가요? 아니 그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영유아는 그 아무래도 사람 기계보다는 이제 엄마와의 모아 애착 관계 그런 게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큼은 이제 사람이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케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근데 영유아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학습 능력을 오히려 기계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학 교육이나 좀 더 고차원적인 교육으로 가면 이제 또 기계가 일방적으로 사람한테 학습을 해주기에는 좀 아직 역량이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오히려 저학년일수록 기계에 대한 학습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약간 그때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좀 뭔가 예민하잖아요. 그 대하는 대상이. 근데 만약에 충분한 교육에 대한 어떤 그거라던가 뭐 예를 들면 교육을 했는데 뭐 때린다던가 약간 그런 사람에 따라서 되게 뭔가 그게 다 교육의 효과라던가 방식이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험성도 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가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그런 부분도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 뭐 찬성측 반대측 모두 기계가 어느 부분에서 효율적인지는 아직 잘 미지수지만 어느 정도 기계가 최소한 인간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를 위한 학습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 것 같아서 이번 주제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면서까지 사물의 의식화와 가상과 현실의 결합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기계화가 되어감에 있어서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좋은 점들도 있지만 기계가 그만큼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그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 가치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도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발전된 AI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어디까지여야 할지 그리고 인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정도의 AI가 과연 옳을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면서까지 사물의 의식화와 가상과 현실의 결합은 과연 옳은 일이다 라고 하시는 찬성 측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물의 의식화와 가상과 현실의 결합 같은 게 옳다고 보거든요. 아까 시청했던 동영상에서도 교수님이 인카바 시스템을 말해주셨는데 거기서도 되게 그런 AI나 그런 기계를 통해서 인건비를 되게 큰 폭으로 줄였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AI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지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간이 기계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가치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가치는 또 그런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충분히 증대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증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과거보다 좀 더 그런 걸 또 똑똑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로봇도 인간이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발전한 AI 기술에 맞춰서 인간이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되게 그렇게 더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인간이 존재 가치를 위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로봇의 그런 발전을 막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의 발전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활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활용하는 사람들은 되게 큰 부랑 권력을 얻을 텐데 이거를 막는다면 그런 거를 충분히 정보를 얻지 못해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회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발전이 좀 더 사회 전반적으로 장려가 되고 모든 사람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발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페이스북 때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AI가 인류 종말을 이끈다는 주장은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인간은 항상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처 방안을 찾아봤고 이것도 그 과도기적에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도 찬성인 의견인 분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인간과 이제 기계를 두고 기계가 발전하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한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명백히 있다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국이 협의해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는다면은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한다 이렇게까지는 그런 말은 이제 조금 나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고 또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보아서 미래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대안책이 또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네, 찬성층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AI가 어느 정도 발전이 아예 안 된 것도 아니고 발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인간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니까 스탑해라 이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분명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양극화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가 분명 좋은 점도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생산성을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일자리보다 사람이 적어지는 날이 언젠간 올 텐데 지금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그 점을 또 보완할 수 있다는 기계의 좋은 점을 들어서 찬성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물의 의식화와 가상현실의 결합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저도 얘네가 이렇게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효율성이 증대하고 약간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바고 이미 지금 사회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도입 단계에서 얘를 막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 일단 AI가 완전히 이 산업 체계에 들어갔을 때 그 일자리를 대체당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보장망이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자체가 뭐 옳다 나쁘다 가치를 판단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시기적으로 아직은 좀 들어오기에 완전히 정착하기에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AI가 가장 먼저 들어와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장에서 산업체에서 어떤 생산을 하거나 뭐 이게 운반을 하거나 하는 데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좀 하층 계급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AI가 대체됐을 때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따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AI로 효과성 증대돼가지고 비용을 줄인 걸 그거를 사회보장 비용으로 이 사람들한테 다 투자하게 되는 이런 그냥 어차피 제로성이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AI를 도입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보장망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말고도 회계사나 약간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전문적인 사람들까지도 AI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치과 의사 같은 사람들도 AI가 대체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다 대체를 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손에 꼽는데 그 와중에 여기서 말하는 게 창의성을 가진 일은 인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제가 옛날에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광고 영상 시놉시스를 쓰는데 사람이 쓴 게 있고 AI가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줬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광고 같냐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AI랑 사람이랑 이제 이거 창의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AI를 산업 전반적으로 들어오려면 진짜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반대층의 의견 한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좀 사회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거를 뭐 옳고 그름을 따진다기보다는 저도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단점에 조금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앞서 일자리 문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떤 기술이란 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뭔가 성과를 내고 하면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까지 간다면
결국엔 이게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기술을 위한 발전이라고 하면 그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선천학적인 흐름을 보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단순히 인간이 어떤 쉽게 규제를 정하거나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단순하게 어떤 규제를 딱 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같이 따라줘야 되고 그에 따른 기술도 같이 따라와야 되고 하는 되게 복잡한 문제 같아서 되게 간단하게 그런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서로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여기서 제가 이제 찬성 반대측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경영학과다 보니까 금융과 관련 공부를 좀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은행 얘기를 하면서 은행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가 이제 협정을 맺었어요. 뭐 산업 분리 이런 은산 분리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제 각 국이 이제 큰 명제를 가지고 각 국이 이제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4차 산업혁명이 분명 기계가 주는 좋은 점도 있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이 긍정적인 것을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킬 만큼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했을 때 그게 혹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제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욕심이 있고 이미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걸 지키지 않고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그거를 개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은행 협약처럼 이거를 어긋날 시에는 인간 모두에게 국적 상관없이 인류에게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 제작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이드라인 제작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잖아요. 정부가 엄청 보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 산업을 잘 하려면 엄청 큰 자본금의 규모가 필요한데 사실 이 AI라는 거는 조금의 기술, 조금만 뛰어난 사람 그리고 조금만의 장비만 있으면 사실 숨어서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든 만들 수 있고 또 은행은 고객과 그걸 제공하는 그 공급자와 사용자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건 사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해도 엄청 포괄적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규제를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저는 이제 은행 쪽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의료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의료 분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한 사람이 또는 한 사람이 정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계를 도입을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걸 사람들이 모두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각한 피해를 당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준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거를 지킨다고 동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활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저는 얘네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거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AI를 적응시킬 만한 그런 산업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거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1차적으로는 어떤 산업에서 여기 이 부분에서만 한번 써보자. 그 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이거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 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그걸 바탕으로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딱 이렇게 하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법대로 이제 쭉 가는 거라기보다는 워낙에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오늘 내일이 다른데 그런 거는 좀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고 가이드라인을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적용을 시키는 그 산업체를 어디를 할 것인가에서 아마 그게 기존 종사자들과의 반대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시작부터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아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전문가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실리콘밸리만 가도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에 대한 어떤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국에서 뭐 정말 공무원들이 모여서 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실효성 있게 잘 갖춰져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아직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첨언을 하나 하자면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AI 채팅 로봇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로봇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를 사람 모르게 하는 거를 이제 발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다 종료를 시키고 종료를 시켜서 이제 로봇이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말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실수다, 단순히 인간의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해서 로봇에서 에러가 나서 이렇게 된 거다와 이게 진짜 인간에 대한 종말을 예상하는 거다. 이제 로봇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체이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서는 이제 자기들이 군림을 하려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히 그 내막도 모르고 전문가도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게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로봇이 종말을 예고하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작은 실수인지 개인의 의견을 그냥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쪽부터. 무섭네요. 아, 네.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는데 너무 무섭고 만약에 이게 진짜 AI가 단순한 에러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통신을 하려고 해주던 거라면 지금까지 언어 체계랑 의사소통을 약간 인간의 전유물로 여겼는데 그걸 이제 상실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AI가 우리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AI끼리의 어떤 긴밀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그게 충분히 인간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복제인간의 뭐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윤리적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AI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로봇끼리의 소통이 진짜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약간 그거는 약간 해프닝일 것이었다고 믿고 싶은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실험을 하다가도 약을 만드는 실험을 하다가도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돌연변이가 그런 것처럼 이제 로봇도 이렇게 인간이 어떤 그 알고리즘을 걸어서 했는데 그게 그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나서 그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저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믿고 싶습니다. 해프닝이라고 해도 저는 좀 단시간 안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워낙 빨리 되고 있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 뭔가 결과물도 낼 수가 있고 뭐 이제 나중에는 뭔가 감정적인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AI도 인격체와 뭐가 다른 것인지
뭔가 구분이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진짜로 AI가 그런 식으로 감정이 생기고 하나의 인격체가 돼버리면 합쳐서 해줘야 될까요? 잘 듣는 사람. 종교단체에서 아마 되게 반발이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손인 인간에게 되게 굉장히 그게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아마 또 힘도 세잖아요, 가톨릭은. 아마 억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종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저도 처음 뭐 진짜 못 써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뭐 먹을래? 짜장면 먹자 이렇게 말이 되는 대화는 아니었고 좀 하여튼 인간도 알 수 없는 로봇도 좀 이상 외계어 같이 나왔다고 해도 전 인간이니까 모르죠. 그게 지들만 진짜 대화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니면 진짜 뭐 에러였는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기사를 보고 나니까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진짜 좋은 점도 있고 너무 좋은데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선을 못 지키고 자꾸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도래하니까 좀 사람으로서는 좀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질문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어려운 질문이 지나가고 다음에는 이제 좀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내용에 따르면 쥐런님은 이론적으로 인간의 암묵지에 포함되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리더십, 열정, 그리고 갈등 조정 능력 이 5가지 역량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역량 중에서 쥐런님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 한 가지는 무엇인지 하나를 꼽아주시고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갈등 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팀플도 많이 하고 작업 대활동이라던가 팀원들끼리 협력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모든 그런 팀 활동의 기반은 다 갈등이랑 협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저는 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놔도 그 사람들끼리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뭔가 중재를 할 수가 없으면 바로 그 팀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팀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내 의견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해서 같이 협력을 해 간다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2~3배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갈등 조정이 제일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갈등 조정을 꼽았는데요. 지런이의 경우 이제 학습과 게임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게임의 경우 어떤 끊임없이 하게 되는 뭔가 몰입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때 상대방과의 갈등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게임 속에서 갈등으로 인한 분노를 현실에서 잘못 표출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런을 통해서 좀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갈등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꼽아주셨는데 갈등 조정 능력을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런이 이 게임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그 게임에 흥미를 못 느끼고 어떤 열정이 애초에 없으면 학습이 시작조차 안 돼버리니까 갈등 조정은 학습이 시작되고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이 있어야 과정이 있는 거니까 열정이 있어야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지런인이라는 그 단어랑 그 개념 자체가 이제 너무 생소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런인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게임을 그 안에다가 접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를 이제 찾아봤더니 예를 들면은 오늘의 학습 주제가 임진왜란이다 이렇게 하면 임진왜란이라는 그 카테고리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게임을 만들어서 내가 그 전쟁의 그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그렇게
전쟁을 이기면서 이기든 지든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내가 진짜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학습법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게임 말고도 뭐 요즘 많이 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막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시간대를 정해서 누가 뭐 길드 이런 걸 가입을 해서 누군가가 팀장이 되고 그 팀원들을 이끄는 약간 그런 형식의 게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닝에서도 약간 그런 게임을 접목한다면은 학생들이 리더십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러닝에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리더십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지러닝이 학생들의 학습에 주는 도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저희가 이제 동영상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동영상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지러닝을 이제 설명할 때 예시는 애플이라는 단어를 익히기 위해서 선생님이 애플 해봐 애플 하고 계속 쓰고 이런 반복 학습을 굳이 인간이 하지 않아도 이제 기계가 그거를 1대1 매칭을 해주면 되니까 그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교수님 수업을 또 따로 들으시니까 거기서는 이제 수업이 아니라 제가 따로 그 과제를 찾아봤을 때는 그 이제 코딩도 이제 지러닝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되게 싫어하고 되게 못해가지고 컴퓨터 너무 어렵고 코딩 제가 해봤는데 진짜 엄청 어렵잖아요. 컴퓨터 했었는데 그래서 코딩이 엄청 어려운데 이제 요즘 이제 코딩이 또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영수 코 시대라고 해가지고 코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코딩도 이제 지러닝을 통해서 초등학생들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어려운 코딩을 게임에 결합해서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러닝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게 좀 뭔가 지금 아직 도입은 좀 오래됐어도 아직 저희가 막 그렇게 친근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뭔가 보완점들이나 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완점들, 필요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러닝을 이끄는 선생님의 역할이 어쨌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지러닝에서 학습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지도해주는 역할은 결국 인간은 선생님의 몫이고 그 소통 과정도 선생님의 몫으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을 잘하는 학생, 그래서 학습 효율이 좋은 학생과 아닌 학생이 있을 텐데 이런 차이를 또 중재해주고 좀 더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몫은 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러닝에 맞는 그 교수 학습법, 학습 지도법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 일단 저도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교수학습법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코딩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1학년 때 코딩의 쉬운 버전인 초급 버전인 스크래치라는 걸로 코딩을 살짝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못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안 되냐. 근데 되게 틀에 박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왜 못하는지를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딱 하시는데 모르겠어서 저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고 근데 그랬는데 그 지러닝을 이제 게임으로 배우다 보니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임을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배우긴 하지만 얘 원리나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가고 그런 것까지 아예 확실하게 아이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의문점이 생겼을 때 질문을 딱 궁금해서 프로그래머를 돌려서 이게 왜 그런지 찾았는데 형식적인 답이 딱 나와 있고 내 의문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한 명이 모든 지러닝 학습자를 컨트롤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좀 큰 풀을 미리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되게 다양하고 다각화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확립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 시간 이게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PC랑 모바일 기기를 보다 보면 목이나 눈에 무리가 가잖아요. 특히 이제 게임, 그래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기계를 많이 접해가지고 하면 신체에 문제가 생길 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가면은 사촌 동생들 전부 다 핸드폰 잡고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 막 이모들도 사촌 동생들한테 계속 옆에서 찍찍거리고 핸드폰 주면 전화 가가지고 유튜브 보거나 게임하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지금 사회에서도 진짜 큰 문제점이 스마트폰 중독인데, 그런 걸 좀 초래할 수 있는, 미리부터 그거를 시력 저하와 신체 문제의 그 원인을 낼 수 있는 잘못된 학습법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좀 제어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인도 학생들이 잘 될지 걱정입니다. 저는 이 G러닝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는 가정하에 도입이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아니면 모바일 기기. 근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소용이 없는 학습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과 또 이제 G러닝이 이제 주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플립 러닝식으로 보면은 이제 먼저 동영상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나 혼자 스스로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교수님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G러닝을 활용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의 플립 러닝이랑 다른 점은 이게 G러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게임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동영상을 보고 오는 거랑은 다르게 G러닝을 먼저 이제 게임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나서 와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토의를 한다면 더 풍부한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혹시 더 추가적으로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도 생각이 있는데, 이게 게임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학생들이 다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핸드폰 게임이랑 컴퓨터 게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제가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학생은 게임을 통해서 하면 좀 즐거움을 느낄 거다라는 게 좀 전제에 깔려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글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재밌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걸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구축화되어 있으면 좀 그게 강요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어떻게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보통 게임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여학생들은 이렇게 저도 게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눈 아프고 그러니까 G러닝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정말 좋지만, 그 중간에 이제 그 과도기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G러닝과 관련해서 제일 심화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G러닝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게임을 안 좋아하는 학생이라든가, 그리고 좀 신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피드백이 되게 좀 잘해서 수정이 빠르게 돼야 될 것 같지만, 이 점만 제외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이랑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단순 강의형으로 교수가 뭐 학생들한테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런 거를 하게 된다면 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교육하는 방법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는 거니까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저희 남동생이 공부를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게임만 하면서 살아요. 그런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삼인데 저는 실제로 지라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IT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딩 교육을 처음으로 할 때 애플에서 쓰는 스위프트라는 컴퓨터 언어가 있어요. 그걸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아이패드 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딱 게임을 하면서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개발하는 입장이지만 그걸 통해서 코딩 교육을 많이 좀 수혜를 받은 수혜자인데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크래치를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었고 코딩에 대해서 계속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워낙 뭔가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런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저도 좀 지런이 컨텐츠를 보면서 되게 흥미를 많이 얻었어요. 그렇듯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교육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춰주는 좀 효과적인 수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지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학습의 효과의 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공부뿐만 아니라 뭔가를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눈물이 오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가 수업을 들으러 가기 싫을 때 가서 듣는 거와 내가 하고 싶을 때 듣는 거는 그 효과 면에서 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러닝을 통해서는 뭐 언제든지 인터넷만 연결만 돼 있다면 어디서든지 내가 듣고 싶은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러닝 자체로는 되게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양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를 전면적으로 모든 학습에 적용하는 데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학습 방법으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꾸 오디가 아니고 그 관련 얘기는 잠깐 장소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장소를 바꿔서 조용한 곳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아까 나눴던 토론 주제에 맞춰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규제를 되게 엄격히 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 붐이 일어나서 잘 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규제를 했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는데 중독된다고 청소년 중독을 문제로 정부에서 엄청 규제를 또 해서 이제는 이제 중국한테 먹힐 위기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런닝 같은 경우도 학습의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게임의 요소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지런닝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와 필요가 없다면 왜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면 얘기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학습도 학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게임이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게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좀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좀 되게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되게 자극할 수 있는 거, 신경 같은 거를 그런 거랑 그리고 성취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게임이 잘 되려면 어느 정도 좀 발전이 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질이라던가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서 또 즐거움을 얻잖아요. 남과 차별화된 나만의 캐릭터라던가 남과 차별화된 나만의 능력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게임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러닝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들 중에서도 학생들한테 선택받고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좀 그런 요소들을 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규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더 그런 학생들은 자극에 취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되게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 쉬운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셧다운제라던가 그런 것도 좀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건데 단지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게임 산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풀어줘 버리면 좀 장기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순 단어 학습이라든지 단순한 성취는 어느 정도 향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이게 과연 애들을 규제를 할 만큼 몰입력이 좋을까가 의문이고요. 어찌됐건 얘는 애들이 접할 때 학습으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유흥 같은 걸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만큼 그냥 시중에 RTS 게임 뭐 이런 거나 구매해가지고 하는 게임만큼 얘가 재미있고 그래픽이 되게 막 휘황찬란하고 이럴 것 같진 않아서 그래서 그만큼 몰입을 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규제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러닝 산업이 계속 좀 커지고 발전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학습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게임의 영역인지가 좀 모호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그래픽도 화려해지고 뭔가 좀 캐시나 뭐 현질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업적 요소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쨌든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학습도 학습의 목적인 게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게임이라서 학습 자해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게끔 해야 되는 요소가 어쨌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습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또 상업화가 되고 또 그러면 자극을 좀 쫓게 되고 또 그러면 당연히 중독이 될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중하위권에서 47%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상위권은 개선이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하위권이 또 개선이 된 이유도 좀 공부에 아예 흥미가 없던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계기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47%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중하위권 애들은 사실 좀 왜 중하위권이라 생각을 해보면 좀 공부에 좀 흥미가 없는 애들? 아예 안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처음에는 게임이라서 흥미있게 볼 수는 있지만 계속 가다 보면 맨날 하던 거는 재미가 없어서 또 얘도 흥미가 없어서 때려칠 거란 말이죠. 그럼 다시 공부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다시 그 개선이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뭔가 이거 지속적으로 뭔가 그 학생들을 계속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 게임 개발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전보다 좀 더 화려한 그래픽에 화려한 자극에 조금 더 계속 그런 유인책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러닝을 하는 대상이 이제 좀 판단력이 흐린 어린 아이들 대상이기 때문에 걔네 엄마 쫄라버리면 이제 또 거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해보니까 우선 지러닝이라는 게 뭐 AI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지러닝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참성과 반대가 있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러닝이 이제 게임이라는 거에 전혀 동떨어져 보였던 두 분야인 게임과 학습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공부에 이제 결합해서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토론을 1시간 가량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전반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저희가 요즘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지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경우 AI란 기계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되면서 따라서 이제 인간의 고유했던 영역까지도 이제 침범을 받게 되고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한 번도 의심받은 적 없었던 인간의 존재 가치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우리 인간은 존엄하고 그건 한 번도 의심받아오지 않았던 가치인데 그게 위협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셨고 지러닝은 이제 산업혁명에서는 어쨌든 기계가 주된 키워드니까 이제 기계를 학습에 결합한 지러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토론을 나누어 봤는데 저희가 이제 토론하기 전에 동영상도 거의 1시간가량 봤잖아요. 이제 그 동영상에 관련된 내용이어도 좋고 오늘 토론에 관련된 내용이어도 좋으니까 각자 좀 인상 깊었던 거나 오늘 토론을 해서 아 이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구나 혹은 뭐 이런 게 좋았다 저 토론자가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마음 편히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옛날에는 사실 옛날에도 근데 공부를 어렸을 때 게임을 통해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약간 장난치면서 했던 게 이제는 컴퓨터로 진짜 막 게임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진짜 뭔가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이제 옛날에는 진짜 막 뭐 찍으면 소리 나오고 뭐 그 정도의 그런 유인책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고 또 되게 앞으로 이제 인간의 존재 가치 그리고 인간의 기존이 맡고 있었던 자리, 역할까지 위협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런 동영상을 보고 그런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좀 재미있었던 경험인 것 같고 제가 앞으로 경영전략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앞으로 좋은 길이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저는 지러닝이라 해가지고 옛날 초등학교 때 저희 땐 CD였잖아요. CD로 영어 혹시 수업 시간에 지토 아세요? 지토 나와가지고 CD로 게임하던 거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CD를 애들한테 줘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한 번에 같이 게임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 그게 생각이 됐고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은 저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회계들이 때문에 되게 끊임없이 듣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피부로 느껴지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직 좀 무덤덤하다나 무감하다나 좀 그런 감이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위기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까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건 좀 충격이었어요. 대화를 나와서 아, AI끼리 1학년 때부터 교수님들이 하도 4차 산업혁명 맨날 동영상 보여주고 그래서 되게 익숙하지만 또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런 기회가 와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요즘 배운 게 교수학습법이라는 걸 이제 배웠는데 최근에 거기서도 여러 가지 뭐 강의식, 토론식, 토의식, 뭐 단상토의 막 이런 걸 막 배우다 보니까 지러닝이라는 게 거기서는 배우지 않았던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좋았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제 수술실 같은 데도 실습을 나가보면 진짜로 로봇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의사들의 그런 영역을
이렇게 기계가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에서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또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의 정의를 보면은 뭐 신체적으로 안녕한 것이 당연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뭐 사회적, 뭐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모든 것이 안녕한 게 건강이기 때문에 기계가 사회적, 뭐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있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다른 토론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좀 과도기적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아예 4차 산업이 도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게 자리를 잡아서 편하게 또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과도기적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시기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힘든 세대잖아요. 저희가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발전해야 되고 그 기계에도 그거에 컨트롤 당하지 않고 저희가 컨트롤해야 되는 입지에 가야 돼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도기적 시기에 하필 대학생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심하고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건 AI가 저희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이제 많은 저희 삶에 도움을 주는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전에 비해서 기계화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기계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인간이 기계를 잘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지런님도 아직은 막 좀 시작된 지 꽤 됐지만 많이 그렇게 자리 잡지 못하는데 그것 또한 적절히 좋은 점을 잘 활용해서 교육에 잘 이용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의견